일본도 커브를 보면은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이자율을 좀 올리는 걸로 베팅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그때 정도 되면 뭔가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옌 캐리 트레이더는 하나예요. 옌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옌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가 5%야. 뭔가 시간만 지나면 좋은 거예요. 캐리. 그냥 객이면 되는 거예요. 객이면. 돈이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감자, 고구마 돼서 다 캐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알 수도 없지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100만 분의 1일 거 아니니까 원화운송이나 전화, $10 옌 왜 이래? 옌원 이거 사가지고 일본 가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지금 옌원 레벨에서 내가 한번 뭐 투자든 투기든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현금으로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예금도 말 안 되고 ETF 또는 선물. 20년 내 지금 최저치죠. 엔화가 최저치고 원화로 따져도 최저치입니다. 2006년, 7년 그때 이후로. 그래서 뭐 여행 가는 분들은 너무 신났는데 이제 동남아 안 가죠. 동남아 대신 지금 일본 가는 뭐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이게 그러면 20년 만에 최저점이니까 사야 되냐? 그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일본 여행은 일본 여행이고 엔화 이때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샀고요. 조금 뭐 2레벨이면 더 사고 싶고 좀 사고 싶은 레벨이고요. 일본 여행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일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1위도 한국이에요. 그것도 28인가 28%가 되고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2019년 10월 수준으로 지금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야, 옌이 싸네 이렇게 느끼긴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옌이 싸다고 느끼는 거고, 사실은 외환은 조금 그냥 사람들 생각이 사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일본 가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뭐 바겐세일이다고 싸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면 싼 거죠, 뭐. 그래서 홍콩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요즘 홍콩 여행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홍콩 비쌉니다. 일본이 더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싸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뭐 그렇게 많이 느끼면 맞는 거죠. 제가 그 처음에 홍콩에 가서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딜링룸에 갔더니 그 딜링룸에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중국 그 딜링룸 헤드가 있었어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항상 해외 갔다 온 출장 갔다 온 친구들 오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봐요. 야, 뭐 비싸냐? 뭐 싸냐? 아니면 사람들은 뭐래? 야, 거기 뭐 햄버거는 비싸? 뭐 너 술 먹으러 가면 싸냐?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보나 했는데 그 사람 생각은 그 사람이 아주 그 외환의 아주 대가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게 외환이다.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 분들은 엄청 지금 예나가 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뭐 원예는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는 사는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얼마나 내려왔는지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다들 보시겠지만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개 그려왔는데요. 아니, 일본 여행을 가면서 엔화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여행에도 쓰고 나중에 차익도 보고 할 생각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수 겸장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은 먼저 그 얘기부터 먼저 점프해서 얘기하면 예나가 싸 보이니까 은행에서 예나를 사가지고 내 구자에 넣어놨다가 오르면 팔아야지. 이거는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수수료가 너무 커서 사자 팔자 차이가 너무 크고 그걸 특히 현금으로 하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전신한 같은 걸로 산 다음에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최소한 1%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살 때 팔 때 1%씩 주면 도저히 안 되고 전신한 비드 오파만 해도 뭐 너무 말이 안 되게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개인이 지금 옌원 레벨에서 내가 한번 뭐 투자든 투기든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현금으로 하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되고 예금도 말 안 되고 ETF 또는 선물. 사실 ETF보다 선물이
더 효율적이죠. 효율적이란 말은 더 리퀴드하고 수수료도 더 싸고 네네.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요즘 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먼저 점프해서 얘기하면 제가 뭐 올해는 아니지만 일본, 홍콩 이런 데 좀 이제 근무하면서 살아봤는데 거기 있는 개인들이 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지만 이 외환 투자 진짜 많이 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요? 예,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길거리에 또 그 FX 마진 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돈 일부만 내 가지고 뭐 사설 경마처럼 하는 네.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개인들이 하루 종일 그 핸드폰 들고 보면 그 예전에 핸드폰 별로 없을 때도 그런 단말기 들고 외환 거래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외환 거래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외환 거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냥 자기네가 달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네. 근데 아시아 특히 동경이나 홍콩의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외환 거래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내 투자가들이 사실 상당히 주식만 하죠, 우리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실 때 1% 왔다 갔다 수수료 내면 그건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엔화 투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대략 1,000원 가까이를 목표 삼아서 네. 그렇게 엔화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엔화이 1,000원 그렇죠. 넘었고 1,100원도 넘었었으니까 지금 뭐 860원, 70원, 50원 이때 사면 뭐 1,000원 근처에 사면 얼마나 좋냐. 뭐 이런 15% 개념이에요. 정도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뭐 2% 빼고 나면 13% 남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네. 그런데 터지면요? 그렇죠. 터지면은 네. 17% 터지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걸 왜 2%를 내고 합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앞뒤는 전혀 안 맞는 거고 다만 이제 내가 일본 여행을 가는데 미리 사놨다가 이제 간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말 안 되는 게 가면 대부분 크레딧 카드 쓰죠. 누가 현금 요새는 네, 트래블 그렇잖아요. 월렛 이런 그게 더 거 많이 싸요. 쓰고. 왜 예. 그러냐면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현금 수수료가 그야말로 대박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 가면 꼭 현금으로 쓰는 집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없어요. 요즘은 다 크레딧 카드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날을 미리 사가지고 예금을 해놨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의 얘기지 그렇게 하면 다 손해 보십니다. 네. 그건 다 손해 보는 일이고 네. 진짜로 여기서 내가 한번 맞춰보겠다, 투기를 해보겠다 그러면 뭐 옌 ETF가 요즘 뭐 엄청 인기라면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이 1위가 곧버스고 네. 2위가 이제 뭐 2차 전지 네. 인버스고 3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3위가 예, 원에는 옌원. 예, 와, 선물. 진짜 죽입니다. 예. ETF요. 그러니까 ETF 사도 되고 ETF는 아무래도 뭐 수수료는 작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있거든요. 사실 이 얘기 먼저 하면 개인이 진짜 자신이 있다면 제가 뭐 투기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 달러 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옌 바이 원 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옌 원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저기 선물 시장에도 옌 원이 있어요. 달러 원처럼. 네. 그걸 그냥 거래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너무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네. 그거는 뭐 권장할 수 없고 하는 방법은 CME에 달러 옌이 있어요. 네. 달러 옌 선물이. 네. 그런데 요즘 해외 옵션 선물하는 증권사 스크린 많잖아요. 네네. 너무 쉬워요. 거기 옌 찾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네네. 거기 가면 조심할 거는 달러 옌이 150이다 그러면 1달러가 150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반대로 써 있어요. 1옌이 몇 달러니까 0.00666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곱하기 100만을 해가지고 뭐 6,600, 뭐 8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거 나눠 보면 이제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마치 상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사면 돼요. 그 선물을. 그러면 옌 바이 달러 셀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한국에서는 원 달러가 있으니까 여기는 달러가 상품이거든요. 네. 원화가 돈이고 여기서도 사요. 그러면 달러 바이 원 셀이 되잖아요. 그럼 달러는 상쇄되고 결국 옌 바이 원 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ME에서 하나 사고 국내에서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CME 그 노셔널은 87,000불쯤 돼요. 엄청 쉬워요. 제가 설명 안 드려 들어가 보면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0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 한 개 사면 우리나라 거는 8.7개를 사야 돼요. 네. 근데 한 개 단위로 하니까 뭐 8개 사든지 9개 사든지 둘 중에 하나 사면 되는 거죠. 금액 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가 87,000불 정도 돼요. 그러면은 금액이 크네요. 꽤 큰 편이죠. 그 선물이면은 증거금만 내는 겁니까? 그걸 전부 다 내는 겁니까? 증거금만 내야죠. 아, 증거금은 증거금만? 그거에 약 3%? 3%. 그러니까 한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300만 원? 네, 그럼 얼마? 그렇다고 리스크가 300만 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금만 움직이면은 다 날아갈 리스크는 수도 있는 8,700만 원. 거니까. 네. 그러니까 한 87,000부니까 약 1억 원 정도고 네. 예를 들어서 10%가 움직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 움직이는 거죠. 벌거나 터지세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예. 정도는 사이즈는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주 작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제일 수수료가 제일 적게 들고 또 그 선물 거래 하잖아요. 그러면 네. 세금 내거든요. 네. 파생 상품 세금. 네. 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달러는 세금 안 내요. 원달러도 안 내고 국채 선물도 안 내요. 네.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 그건 안 내는 걸로. NETF는 내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좀 복잡한 법으로 낼 거고. 네. 이거 CM에서 하는 달러 예는 내느냐? 그거는 내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어. 근데 지금 언뜻 보기에는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거는 원달러는 분명히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CM에서 하는 달러 예에서 혹시 벌게 되면 그거는 내는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세금 면에서나 수수료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선물이 제일 쌉니다. 네. 물론 돈을 벌려면 당연히 맞추셔야 됩니다. 네. 못 근데- 맞추면 아무 의미가 자, 없는 그러면 거고. 이제 맞춰보기 위해서 또 위험을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선 레벨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네. 싸내는데 도대체 얼마나 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별거 아닌 차트인데요. 달러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오래된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레벨이 지금 어딥니까? 1998년쯤 되잖아요. 그렇죠. 1998년이면 진짜 네. 플라자 합의하고 나서 근데 거기보다 다음 높은 거예요. 네. 지금 상당히 높게 있으니까 지금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33년 만에 그러니까 이루어진. 딱 34.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 얘기예요. 네. 왜냐면 요거보다는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었으니까 달러로 하면은 33년 만에 최고인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하여간 이랬어요. 하여간 야. 많이 나가죠. 그냥 플라자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네. 거의. 현재 상황이. 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유로엔을 보시면 유로엔을 보면 160인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15년 전이에요. 2008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유로엔으로 봐도 15년 전 레벨이고 그리고 레벨로 봐도 지금 뭐 밑에서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요 바닥이 지금 80보다도 아래잖아요. 75가 150이 되면 얼마예요? 2배 된 거죠? 네, 2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2배가 된 거고요. 유로로 봐도 100이 안 됐, 지금 95가 160이 됐으니까 네. 꽤 약해졌죠. 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에요. 스위스 프랑은 제가 왜 비교를 했냐면 예전에는 기억나십니까? 스위스 프랑하고 예인이 무슨 안전자산이라고 안전자산, 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위스 프랑하고 예는요 올타임하예요. 한 번도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 네.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이 뭔가 이탈한 느낌을 그렇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니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좀 들어갔죠. 네. 어쨌든 스위스 프랑하고 보면 올타임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레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옌원. 옌원도 우리 뭐 기사로 말하기 좋아하게 하면 15년 만이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16까지가 있었어요. 16이 8이 됐으니까 네. 반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네, 엄청나죠. 예, 그리고 대부분 요 레벨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컴포터블한 레벨이 한 10이에요. 네네. 한 10 레벨에는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진짜 싸 보이죠. 그리고 이런 레벨들을 다 내려왔고 이게 바로 얼마 전에 8.5까지 저번 주에 갔다가 네. 월요일만 해도 8.6 정도 있다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엄청 싸다? 거기에는 뭐 지금 뭐 그게 없는데 근데 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싼 이유가 있죠. 예. 싼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자율 안 올려서 그렇죠. 그렇죠. 이자율 안 특히 올려서 최근에 그렇죠. 뭐 페드가 뭐 5% 올리고 뭐 20이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온 세상 다 올릴 때 그냥 꼼짝 안 하고 안 올린 거잖아요. 네네.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그 단기 금리는. 네. 그러니까
이자율 차이에서 올라간 거죠. 근데 우에다 가서 일본은행 초용조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 예전에 했었던 바로 아베의 세계 화살 네. 그 정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학자였던 우에다가 왔을 때 야 이거 뭐 원칙 중심의 학자니 네. 이제 당연히 긴축적인 상황 펼치면서 금리도 올려서 이제 엔화 강세 가겠다 해서 사실 취임 당시에 가격이 한번 세게 올랐었어요. 맞아요. 예. 이거 하나만 더 보세요. 이게 예. 제가 하나만 더 그려왔는데요. 니케이예요. 네. 니케이도 지금 거의 비슷한 85년부터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부터도 그 전에 여기가 이제 아베노믹스 시작하는 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2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게 7,500이 네. 이거 얼마 오는 거예요? 7,500이 33,000원 네. 되면 이 2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올랐고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최소한 주식시장은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된 거죠. 웍한 거죠, 사실은. 네. 아베가 얘기한 게 지금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옌이 일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모든 사람이 모든 이코노미스트, 뭐 어널리스트 나와서 옌은 약세가 될 것이다. 뭐 골드만삭스도 얼마 전에 165가 될 거다. 뭐 그러면서 뭐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맞는 얘기인데 그냥 저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니까 야 세상에 영원히 가는 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돌아 쓰는데 혹시 여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트레이딩 하는데 어떤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바닥을 잡거나 꼭지를 잡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거 잘 못 맞히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요번에 그냥 조금 여기 바닥 아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이제 옌 원으로 하니까 옌 원을 나눠서 해볼게요. 옌 바이 원세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아전인수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고. 근데 옌 쪽에서 보면 옌이 결국 이렇게 된 건 이자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다른 커런시들은 다 쫓아갔다고 보면 달러가 이렇게 이자를 올릴 때 옌이 안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정도 되면 어쨌거나 달러 이자율이 내려올 것 같잖아요. 뭐 속도가 어쩌고 뭐 말은 많지만 뭐 한 번 더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지만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내릴 건데 3월에 내릴지 5월에 내릴지 내리기 시작할 건데 옌이 달러가 이자율이 내려오면 그동안 그렇게 올라가도 옌이 버텼잖아요. 근데 얘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좀 완화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일본도 10년짜리 금리, 뭐 5년짜리 금리 이런 거는 은근히 좀 올랐어요. 10년은 이제 0.5에서부터 그렇죠. 이제 풀면서 0.9까지 갔다가 그렇죠. 오늘은 0.7입니다. 그렇죠. 뭐 네. 한번 0.2, 0.3이니까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뒤쪽은 약간 오르고 있어요. 네. 전에는 그거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뭐 포워드 커브 같은 거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본도 커브를 보면은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이자를 좀 올리는 걸로 베팅이 이미 돼 있어요. 일본도. 네. 네가티브 금리가 좀 올리면 그러면 이자율이 그때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뭐 오해라고 그럴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이거예요. 일본 정부가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채가 엄청 많으니까 옌 이자율을 올리면 이자율 부담이 있으니까 일본은 절대로 못 올릴 거야. 이거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 논리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린 건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든 어떤 경제 주체는 돈을 빌려야 돼요. 네. 일본은 그냥 해펀투비 그냥 정부가 많이 빌린 거예요. 가게는 거의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네. 정부가 많이 빌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적지만 가게가 많죠. 가게가 많죠. 예. 미국은 보면 적당히 많아요.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거는 기업이 좀 빌려주면 좋죠. 기업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해야 돼요. 네. 크게 보면 제가 너무 뭐 부처님 말씀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빌리고 있는 거를 의사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일본이 뭐 내가 빌리면 뭐 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난 못 올릴 거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이
뭐 그 정도로 약할 것 같진 않고 네. 다만 일본 이자율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네. 경제 성장을 하고 활기가 차면 올려요.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은 저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야 그런 거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아 일본 정부 때문에 절대로 못 올려 이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과한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US 트레저리가 많이 움직이니까 야 미국 국채를 중국 애들도 팔고 이제 일본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일본 이자율을 올리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예나를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국채를 샀는데 yen 이자율이 올라가면 미국 국채를 다 팔아버릴 거야. 네. 이것도 조금 뭐 틀린 얘기는 하지만 조금 과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국채를 파는 이유는 사실은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을 도와주려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채가 뭐 이자율이 내릴 것 같아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니까 예.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막말로 하면. 그렇죠.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수출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100억 불이 늘었어요. 1000억 불이 늘었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달러 있으면 달러 현금으로 가질 수 없으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외환 보유고하고 관계가 있고 외환 보유고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네네. 다만 중국은 그 미국이 하도 얄밉게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그 외환 보유고 못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 스위프트 막았죠. 네, 스위프트도 막았고 뭐 동결도 했잖아요. 네. 외환 보유고가 뭐예요? 나 힘든 날 쓰려고 꼬불 쳐놓은 돈인데 네.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아 중국도 아 뜨거 이러다가 미국 애들이 나하고 쌈나면 달러 못 쓰게 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국은 이제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러시아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달러였던 거 다 없어지고 상당 부분이 중국 위안화로 채웠어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외환 보유고를 중국 위안화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상품으로 갖고 있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금이 많이 늘었어요. 네, 금을 많이 사고 예, 있죠. 밖에 없는 거죠. 달러를 줄이면 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줄인 것이지. 그래서 이 국채 보유, 국가가 보유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외환 보유고 쪽에서 봐야지 단순하게 이자율 차이에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는 제가 yen 이자율은 절대로 못 올려 하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약간 과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저는 예나가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 내에 이게 조금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니케이도 보여드렸지만 일본 경제가 은근히 괜찮아요. 네. 네. 은근히 괜찮고 최근에 일본 GDP가 3등이었다가 4등 된 거 아세요? 그 독일이 3등 됐어요. 아무래도 그 환가치가 떨어지니까. 외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네네. 특별히 난리 난 게 아니에요. 네네. 가만히 있는데 달러로 환산하니까 유엔이 뭐 저 난리를 아까 유로하고 저렇게 차이 나니까 네. 그래서 뒤집혔지 일본이 아직도 강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본이 뭐 디지털화 안 되고 옛날 스타일이고 뭐 어쩌다고 하지만 그건 일본 사람들 스타일이고 네. 최근에 반도체나 이런 IT 쪽에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니케이도 좀 좋고 그러면 결국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야 일본 예나가 계속 약세가 될 수 있어.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한 금년에 들어서 아시아에 가장 많이 네트로 증가한 게 일본이에요. 중국이 아니라 거의 중국 돈이 일본으로 많이 갔거든요. 외화 자금 외화 자금 유입이 유출이. 그러니까 유입 유입이죠. 유출이 일본. 아시아에 있는 돈들을 아시아에 추가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네. 가만히 보면 중국에 있는 돈들이 상당히 일본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될지는 모르지만 이 방향이 맞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약세인 게 맞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조금 이제 단순하고 단기적인 건데 예나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예나를 자세히 보시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예나가 올라갈 때는 이게 살살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는 툭 떨어져요. 예.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 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런 이유를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사실 달러엔 트레이딩을 제가 오래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달러에는 항상 달러가 오를 것 같아. 근데 한 번 걸려들어요. 꼭 걸려들어. 뚝 떨어질 때 걸려들어가지고 몇 년간 버는 거를 한 입에 톡 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하나는 BOJ예요. 네. BOJ는 사실 뭐 페드처럼 다양한 그런 정책 수단이 거의 없어요. 네네. 뭐 이자율이 0%인데 0%를 0.1로 바꾼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미국처럼 뭐 0.5, 1 이렇게 움직였다가는 일본은 뭐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거의 못 움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개입밖에 없어요. 달러엔 개입. 그러니까 달러가 좀 너무 많이 오르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자국 토가 너무 약세가 되면 이자율을 올리는데 네. 일본은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입밖에 없어요. 이번에 151엔에서 상당히 강력한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뭐 그냥 네. 진짜 약과고요. 네. 애교고요. 조금 그냥 오퍼레이션 정도 한 거고 진짜 개입은 작년에 네. 151 갔다가 147 내려올 때 네. 151 갈 때 팔면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꺾여서 내려올 때 147에서 하루에 137까지 내렸잖아요. 이거 일본 개입은 네. 항상 페드하고 상의하는 것 같아요. 네. 페드한테 형님들 우리가 팝니다. 그러면 팔고 나면 그 다음날 페드가 조금이라도 팔아줘요. 나는 인정한다 하면서 페드가 팔아줘요. 그래서 네. 일본이 나오면 보통 최소한 10엔. 그러니까 저번에 8% 뺐거든요. 이틀 만에. 네. 네. 8%에서 10%를 빼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이제 아전 인수로 보면 야 151대 못 팔았는데 지금 달러엔이 좀 내리고 있어. 만일 일본 정부가 난 내리는 게 좋아. 이렇게 판단하면 오히려 지금 기입 나올 거예요. 오늘 내일 사이에 네. 그 내려가고 있을 때 네. 마켓이 불안할 때 그럼 135까지 뺄 수 있거든요. 투기 세력들을 완전히 절멸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내 까불지 마. 우리는 한번 하면 해. 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 네.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꾸역꾸역 다시 올라와서 151엔까지 올렸잖아요. 투기 세력들이.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했으면 165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안 했으면 165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달러가 많이 올랐을 때 150에서는 엄청 버텼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은 다 사고 싶은데 샀다가 1엔 벌려고 샀는데 네. 갑자기 무식하게 나와가지고 15엔 빼버리면 네네. 그거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트레이더들이 되게 겁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요번에 한 번 더 빼주면 트레이더들한테 아주 그냥 훅을 한번 제대로 날리는 것이다. 근데 BOJ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네. 겁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BOJ가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수단도 없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그 옌 캐리 트레이드예요. 네네. 옌 캐리 트레이더는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30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저금리의 엔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다른 자산을 사는 것을 우리가 엔캐리 그렇죠.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옌을 캐리한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옌이 워낙 이자율이 뭐 거의 0%에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0이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얘는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신용만 좋으면. 네네. 그러면 얘를 0%에 빌려서 어떤 외국의 채권을 뭐 달러 자산을 3%짜리를 사면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3%가 그냥 남는 거잖아요. 네. 그게 옌 캐리예요. 이걸로 달러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브라질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한국 채권을 살 수도 있고 타일랜드를 살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를 살 수도 있고 채권만 사는 게 아니라 러시아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우리 그 전체가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네. 옌 캐리 트레이더를 자꾸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옌 캐리 트레이더는 하나예요. 옌 부채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옌을 빌려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든 일본의 레지던트든 미국에 사는 미국 놈이든 한국 사람이든 하여간 옌 부채를 늘리는 게 옌 캐리 트레이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는 예전에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아까 안전자산 얘기하셨잖아요. 옌이 안전자산일 때는 환율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환율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달러하고 이자율 차이가 5%야. 그러면 달러로 바꿔갖고 뭔가 하면 5%가 남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달러엔 포워드만 팔아도 돼요. 간단하게 하면 뭐 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옌을 부채를 늘려서 포린 커런시 어셋을 싸면은 뭔가 시간만 지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네. 캐리라는 거잖아요. 캐리. 그냥 객이면 되는 거예요. 객이면. 네.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이 옌 캐리 트레이더가 최근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신나죠. 네. 밖에서는 이자 따먹고 안에서는 환율 따먹고. 5%였는데 아까 환율이 그렇게 올랐으니 네. 옌이 1년에 10%가 약세가 되면 원래 달러하고 차이 5%에다가 10%니까 1년에 15%씩 버는 거예요. 네. 지난 3년 동안. 예. 돈이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감자, 고구마, 돼지 다 캐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저는 계산하기 너무 어렵지만 알 수도 없지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최근 옌 캐리. 3년 동안. 네,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본 정부가 관건인데 일본 정부는 야 주식도 오르고 다 좋으니까 야 150엔이 아니라 170엔, 200엔, 250엔 가면 난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건가? 예. 그런 게 이제 의심스럽고 일본이 그렇게까지 옌을 약세시킨 이유는 디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조금 괜찮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 문제잖아요. 그게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누가 일본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건 옌 트레이드의 반대예요. 네.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 달러를 빌려서 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예나든 간에 5%가 남아야 본전이에요. 네. 저기 5%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사게 되면 환율에서 좋아지든지 뭐 니케이가 오르든지 뭐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본에 뭔가 들어온다는 거는 옌 캐리 트레이드의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리버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리버스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좀 일어나니까 뭐 몇 명은 야, 그거 너무 비싸니까 나 일본 가서 돈 빌릴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일본에서 돈 빌려서 내가 신용이 좋으니까 일본에 투자하면 내가 뭐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옌 부채를 늘리는 거. 네. 그거를 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가 들어가는 건 옌에 대한 옌 캐리 트레이드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원옌이요. 제가 원옌, 옌 바이 원셀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옌 캐리 트레이드의 반대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870인데 내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900이 됐어요. 내가 엄청 번 것 같잖아요. 본전이에요. 이자율 차이가 3%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옌을 받고 원화를 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자율이 빵이에요. 원하는 3%니까. 원화는 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줘도 네. 기회비용이 들 거고 돈이 없었다면 3%에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70원이 900원이 되면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를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트레이더는 확실하게 올라야 돼요. 못 오르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시간도 망해, 모두 망해. 네. 그래서 옌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돈 벌기 어려운 반대 트레이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 세 가지 정도 이유로 하나는 얘기한 대로 이자율이 뭔가 역전이 되지 않더라도 방향이 조금 틀린 거 아니야? 이제 조금 틀어진 거 아니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3, 4개월 후에, 5, 6개월 후에 그러면 그런 불안감. 두 번째, 일본 경제가 살아나서 일본의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가고 있는 현상. 세 번째는 일본의 의지가 혹시 내리는 거라면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다면 내릴 기회다. 그 다음에 옌 캐리 트레이드가 혹시 언와인드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이 약간 들기 때문에 옌이 강세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일방적으로 지금 옌이 약세가 되는 이유가 지금 100만 가지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00만 가지는 저기 있지만 아직도 한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대가 지금 뭔가 꿈틀꿈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굉장히 부채가 많고 네. 이 일본 은행이 절반 이상의 국채를 사줘야 되는 네.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가고 그런 상황들이 엔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엔화 약세에 지금 매팅을 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은 뒤집어 보면 저는 마지막 그 수급 관련이 가장 귀에 꼭 박혔는데요. 네. 엔캐리 자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 네. 근데 그 엔캐리를 하고 있는 엔을 빌려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봤을 때 네. 엔화가 강세로 넘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아니냐. 그럼요. 예.
근데 그것도 정부가 마음 먹고 생각보다 세게 밀어붙인다. 뭐 예를 들어 130엔, 120엔 이 정도까지 밀어붙인다면 그 캐리가 청산되고 다시 N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스탑로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그 말씀드린 게 얘니 움직임을 보면 뭐 이건 제가 뭐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건데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땐 팍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BOJ 개입도 있지만 이행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경우에 네.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펀드 같은 데도 엄청 많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우리 뭐 부산 지하철 질 때 옌 차관 했잖아요. 네. 그 옌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사실 뭐 IMF도 부채를 들으면 그 다 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IMF 터진 이유 중에 하나도 엔캐리 갑자기 급작스러운 청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타이바트, 바스켓, 인도네시아, 뭐 사태 전부 다 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누군가는 뒤에서 지금 감자를 계속 해먹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 하고 해먹고 있기 때문에 얘네 뚝 떨어질 때 보면 옌 캐리 트레이더가 진짜 지금 마켓에 있는 거에 1%만 변하더라도 이거 근거 없는 얘기인데요. 네. 달러엔 트레이더들하고 물어보면 야, 옌 캐리 트레이더가 그렇게 많아? 그러면 보통 하는 얘기가 나 잘 모르는데 진짜 1%만 뒤집어져도 진짜 10% 빠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옌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진짜 뭐 훅 하는 사이에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제가 뭐 일확천금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 아까 150일이 넘었을 때 일본 개입이 좀 나왔다고 얘기하시지만 일본은 개입 나온 스타일이 좀 그렇진 않아요. 물론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히 오퍼레이셔널한 수준이고 일본은 나오면 대박으로 나오니까 지금 사실 151에서도 버틴 거는 사실은 트레이더들이 아 여기는 조금 불안해 이러고 오르다가 한 방에 갈 수가 있어 그런 거고 네. 지금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번에 딱 1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네. 150 넘으면 나올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뭐 일본 그때 영국이 뭐 어떻게 하고 달러 인덱스가 140까지 갔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정되는데 그때 팔아버리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때 금액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상상도 못한 금액을 판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뭐 1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그 외환 보유가 있으나 다 국채를 들고 있고 현금성으로는 2천억도 안 된다 이제.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그거는 국채는요 그냥 리포하면 됩니다. 예. 그 달러의 리포 시장은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시장이거든요. 음. 그거는 어떤 미친 사람이 캐시로 갖고 있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일본 BOJ도 다 국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채를 갖고 있으니까 아 국채가 손해가 났으니까 못 팔 거야. 그것도 네. 약간 오해인 게요. 리포 시장이 있거든요. 네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예, 너무 쉬워요. 리포는 국채를. 국채를. 네. 그러니까 US 트레저리는 그냥 현금이에요. 예, 누구라도 네. 야 내가 이거 맡길 테니까 돈 좀 줄래? 그러면 네. 오케이. 무조건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팔고만 싶으면 네. 이 캐시가 없어서 못 판다. 네. 그것도 아까 얘기한 식으로 조금 물론 리포 시장이 너무 일본이 많이 들어오면 또 맥힐 수도 있겠지만 네네. 리포 시장의 규모는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크거든요. 미국 금리를 흔들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뭐 순간적으로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리시피피. 네. 그렇지만 네. 뭐 예. 일본의 사이즈나 뭐 페드의 능력이나 이런 거로 볼 때 그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J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페드한테 아, 형님 나 이거 좀 팔고 싶은데 네. 그 자기네 둘이 리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네. 이번에 거꾸로 얘기해 보면 네. 엔화 약세도 네. 미국과의 상당한 협의를 거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글쎄요, 드는데요. 저는 그거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냥 놔둔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얘기는 있었겠죠. 뭐 일본이 뭐 그 정도는 뭐 네. 다른 이거는 뭐 그야말로 추측이지만 네. 저 약세로 그냥 가도록 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 정도는 했을지 모르지만 네. 둘이서 작전을 짜가지고 야 얘는 약세를 시켜줄 테니까 네가 국채를 좀 더 사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항상 방향은 내리는 쪽에 있다. 그래서 내리는 쪽에 뭔가 좀 찝찝하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BOJ보다는 옌 캐리 트레이더가 더 찝찝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100만 분의 1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10 얘는 왜 이래? 얘는 이거 사가지고 일본 가볼까? 네. 이거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있는 우리 딜링룸 헤드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차트를 그리고 뭐를 하고 그래서 바닥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갑자기 원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빠지면 그 사람들이 또 사겠죠.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이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겠죠. 기관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어요. 네. 모든 인간들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아투자님께서 오늘 대박 공부 최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한테는 필기까지 하면서 열공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고요. 40분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순삭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원을 팔고 N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현금이나 예금으로 하지 말고 이자율의 차이가 좀 꽤 있다 하시면서 ETF나 선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오늘 내용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송 전 리먼 브러더스 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